그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키웠을까요? 그리고 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특집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태국 방콕을 출발해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폭발한 이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요. 이제 조금씩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황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 제기 조금씩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원인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정말 뼈아프고 안타깝지만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무안에 마련이 된 합동 분향서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 어린이가 본인 또래의 친구에게 국화꽃을 추도하는 모습과 이렇게 이제 큰절을 하는 한 시민의 모습도 있고요. 전국 17개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있고 특히 저렇게 위패를 모은 무안 공항 주변의 이 합동 분향소에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유가족, 특히 저 사진 이번 희생자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2021년생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본인 장난감을 위패 앞에 넣는 모습까지 사진에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주까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네. 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사연이 공개될 때마다 너무나 가슴 미어지고 아픕니다. 참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끼리 함께 오붓한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는데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유가족들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는요 국가 애도기관으로 1월 4일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 공직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요. 그리고 각 관공서는 일단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에서는 일단 분향소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족들과 또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이 정부가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지금 무안 종합 스포츠 파크에 지금 설치가 되는 저 분향소가 아마 이제 유가족들의 어떤 바람에 따라서 무안공항 1층으로 아마 조만간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있는 무안공항 1층에 일단 분향소가 아마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패가 현재 모셔되어 있는데요. 일단 유가족들에게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다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마 또 울음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마 무안공항 1층에 곧 아마 분향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이제 사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무안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합당 분향소의 오늘 화면과 유족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추모 열기가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얘기가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것 말고도 저희가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되짚어 볼 건 되짚어 보고 그래야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게 지금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참사 키운 원인에 대해 먼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크게 제기된 문제는 바로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이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는 이 콘크리트 둔덕이 있습니다. 이 둔덕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여기 끝에 있는 둔덕이 어느 공항에서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높이에 있는 둔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다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 둔덕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정인데 저 둔덕이 없었다면 이 항공기는 계속 밀고 나가서 그 벽까지 치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죠. 아마도 항공기는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H빔을 써서 높이를 올린 바가 있고 여수공항의 경우에는 성토와 콘크리트, 또 포항 경주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써서 이 안테나 높이를 지금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콘크리트, 또 남아공의 킹팔로 공항에 또 콘크리트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콘크리트 둔덕을 저희가 뉴스탑10 초반부에 좀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전문가 중에 한 명인 김인규 원장, 다른 국내 공항에서 이런 높이의 둔덕을 본 적이 없고 없었으면 해당 여객기 상태가 더 온전했을 것이다. 해외 전문가도 한마디 했어요. 이 무안공항의 둔덕 설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둔덕 화전, 둔덕 사진을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 무안공 활주로 끝에 있는 한 4m 높이에 되는 이 콘크리트 둔덕, 정확히는 공식 명칭은 로컬라이저인데요. 저희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직 기장 출신인 고승희 교수님,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키웠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콘크리트 때문에 파손이 크게 손상이 됐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예, 그 콘크리트 둔덕까지 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조종사도 항공사도 공항 당국도 그런 시나리오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은 1차, 2차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렇게 활주로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하고 비상 상황까지 상정해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일반 둔덕 혹은 둔덕이 아니라 다른 공항에 있는 보통의 로컬라이저였으면은 저 정도 피해까지 막았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조종사 입장에서 저기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어떤 시설물에 되어 있는지는 대부분의 조종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터디한 바가 없고 예, 또 저희들이 교육이나 훈련 받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사를 통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 예, 그게 콘크리트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더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예. 또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니 그 시설들이 깨질 수 있는 시설로 구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도 이번에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번에 네. 정확히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라고 해서 네. 이 방위각 시설인데 과거에 737 저 해당 여객기와 같은 기종을 조종하셨던 고승희 교수께서도 그렇습니다. 로컬라이저라는 걸 처음 하셨다는 얘기네요. 로컬라이저 접근도 많이 했고 정밀 접근을 많이 하고 저 안테나를 많이 이용했지만 예, 우리가 저 시설물이 콘크리트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메인 활주로가 있고 그다음에 클리어웨이 또 안전지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항공기가 정지를 다 그 정지거리를 다 제동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활주로의 안전거리를 넘어서더라도 예. 저러한 시설이나 벽에까지 침범하리라고는 저희들은 예상하지 않고 그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그럼 좀 되짚어 보면요. 네네. 지금 이번에 저 사고 여객기의 기장 이거 진짜 조심스럽지만 예. 같은 이제 737 기장을 지내셨으니 그 사고 여객기의 기장도 네. 이 로컬라이저나 저런 예.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존재 자체나 그 시설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없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737, 800 기종을 5년 정도 운항을 했지만 여러 예. 공항을 다녔지만 메인 활주로를 지나서 클리어웨이를 지나서 그런 시설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침범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장애물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는 저희는 거기까지는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급한 거의 뭐 구조 신호까지 메이데이까지 보낼 정도로 하지만 동체 착륙을 시도할 때 본인 이 해당 기장도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나 수사 당국도 그걸 좀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적어도 저도 기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았고 해당 기장도 내가 활주로를 안전지대까지 침범했을 경우에 저러한 로컬라이즈 시설물을 만날 거라고는 예측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해당 둔덕위에는요 방위각 시설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공식 명칭은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요 저 로컬라이저 안테나 부품으로 추정되는 파편들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 해당 여객기 제주 항공 여객기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파편이 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좀 많이 문제가 돼서 주목이 됐던 게요. 허준 변호사님. 실제로 우리 정부에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충격이 됐을 때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 파손과 변형, 구부러지게끔 설치돼야 된다. 이게 국토부 예고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동체 착륙을 해서 활주로를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견을 하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비행기가 설령 구조물과 충돌하더라도 그 비행기의 손상, 기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구조물들이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는 선에서,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의 어떤 용도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쉽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무안공항의 이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다시 한번 관련 상황을 보고 찾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 설치물의 종류는 평상시에는 경고함을 유지하더라도 충격 시에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을 가할 수 있으면서 파손, 변형, 구부러지게끔 설치돼야 된다고 예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미 연방항공청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활주로 이 어떤 로컬라이저 안테나, 활주로 끝에 있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부러지지 않는 탑 위에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이 둔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더라도 이 둔덕을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뭐 철근 구조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비유를 좀 더 쉽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리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철교처럼 되어 있는 얼기설기 있는 그런 구조물,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수평을 맞추어서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 설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어떤 책임 소재와도 충분히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고의 원인은 되지 않았을지언정 분명히 사고 피해를 굉장히 극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예규 내부 지침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비교적 완충을 할 수 있는, 부서지기 쉽거나 약간의 이제 쿠션이 있는 걸로 좀 설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예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과 김포공항의 이 사례, 로컬라이저를 저희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김포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그리고 오른쪽이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단순히 비교가 돼도 이제 무안국제공항은 저걸 이제 그 활주로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앞으로 활주로를 늘리기 위해서 공사 단계라고 하지만, 그 지금 저 오른쪽에 여객기가 충돌하기 직전을 보면 확실히 저게 주요 원인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신락 같은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둔덕이 화를 키웠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철근 비슷한 걸로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콘크리트라는 거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저기 부딪혔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는 연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 아마 737 같은 경우는 한 1,500m 정도가 이제 제동거리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복항을 해서 지금 내려와서 중간 정도에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제동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지금 김포공항에 있는 것처럼 시설이었으면 저걸 그냥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아까도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아마 조종사가 저기에 만약에 저게 있었으면 다른 조치들을 혹시 또 취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거의 이렇게 그때 당시 우리가 상황을 보면 거의 콘크리트에 그냥 부딪히면서 폭발하면서 다 부서졌던 이런 장면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를 봐서도 사실 저게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어떤 상당한 요인이 됐지 않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내규에는 분명히 이제 부서지기 쉬운 거, 딱딱한 걸 좀 지양해라, 피해라고 써 있는데, 오늘 국토부의 오전 브리핑, 어제 밤부터 이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오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수공항이나 포항 경주공항에도, 특히 아까 여러 해외 공항 사례를 거론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이 있었고 그건 규격가 없고 자리 안 가졌다는데 오후에는 좀 규정이 파악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활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고승희 교수님, 예. 무한공항 활주로가 짧긴 짧습니까? 무한공항 활주로가 2,800m고 9,000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활주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수공항도 2,000m에서 2,500m로 확장을 했고 현재 울산공항의 737 항공기가 2,200m인데 운항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리 짧지 않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동체 착륙, 비상 착륙을 한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양양 청주보다는 길고 뭐 인천, 김포 등 수도권 공항보다는 짧다. 근데 지금 2.8km, 2,800m지만 이마저도 공사 때문에 2.5km밖에 지금 활주로가 보장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랜딩 기어와 바퀴가 내려왔다면 그 랜딩 기어와 바퀴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충분히 작동이 됐을 것이고 또 예. 스포일러나 스피드 브레이크가 보조적으로 계속 그 제동 거리를 줄이는 예. 장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없기 때문에 동체가 그대로 활주로에 미끄러져서 계속 속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평소에 대략 1,500m에서 2,000m 이내에 예. 정지가 되어야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500m 이상 정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해당 기장은 내가 충분히 활주로 끝을 침범하더라도 예. 생명은 구할 수 있다. 생존은 보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접근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기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 앞서 지나갔던 자막 중에 뭐라 그랬냐면 네. 국토부가 아까 활주로가 짧은 게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무한공항 활주로가 짧은 탓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고 교수님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되짚어보고 켜켜이 쌓여진 사고 원인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상정을 해봤을 때 아까 만약에 그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라 그 안테나가 조금 그 부서지기 쉬운 걸로 설치가 됐거나 네. 무한공항이 지금 공사 때문에 2.5km가 아니라 원래 유지하려고 했던 3km 정도의 활주로 길이였다면 네. 이 정도의 참사는 막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사항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주된 원인이 이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조류 충돌로 시작이 됐고 예. 엔진 결함이 있었고 또 유압이 작동되지 않아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제동 거리를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벽을 치면서 충돌이 일어나서 대파가 됐던 것이 이제 결과론이 되었지만 주 원인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조종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통제를 했다는 것까지는 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장 입장에서 봤을 네, 때 네. 고 교수께서는 그 공항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간을 되짚어 보고 있거든요. 참사 예. 시간. 네, 네. 충돌 바로 직전에 사고 바로 직전에 이 콘크리트 둔덕의 충돌 그 순간 그리고 활주로가 좀 짧지 않았냐 이게 활주로 확장 공사 중이어서 되레 300m 더 짧아진 것도 이 참사를 키우지 않았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요. 그럼 목격자가 전하는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착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면서 위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늘에서는 이제 쾅쾅쾅 소리가 나서 앞에 공항 끝부분인데 끝부분에 그 방호벽 같이 뭐 벽이 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부딪히자마자 바로 터졌어요. 네, 부딪히자마자 바로 꽝 해버렸어요. 활주로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 참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폴란드 비행기 사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에 장면이 아시다시피 동체 착륙을 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고요. 밑에가 LOT 폴란드 국적기의 이제 동체 착륙인데 그 고승희 교수님, 예. 뭐가 달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동체 착륙 시도 때? 벌써 속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지하는 순간에도
아마 저 비행기는 중앙에서 조금씩 벗어났을 수도 있고 예.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풀밭으로 옆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또 그 중앙선을 너무 잘 맞췄기 때문에 활주로 끝까지 가면서 예. 그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부딪힌 것은 해당 기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 과거 737 보잉 737을 비행하셨던 기장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폴란드 사례는 속도가 좀 많이 일단은 네. 그 비상 착륙과 동체 착륙 때 속도가 좀 많이 준 상태여서 예, 이게 지금 뭐 속도를 똑같이 영상을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만 예. 글쎄요, 저 윗부분이 상당히 빨랐다. 그러니까 이번 여객기 사고가 속도가 원체 빠를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그리고 폴란드 비행기는 현재 플랩이 그 보조 양력 장치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풀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20너트, 30너트, 키로수로는 한 50km 정도 속도 차이가 벌써 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속도가 뒤에가 이제 그 날개 부분이 펼쳐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개 뒤쪽에 보조 양력 장치, 플랩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적은 속도로도 접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번 우리 항공기는 아마도 추력을 보장을 못한 이유가 있는 탓인지 아무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도와 고도를 가지고 있어서 파이널에서 우리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쭉 끌어내리는 그런 조작이 눈에 좀 보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접지 않은 순간에 속도가 많았습니다. 예. 그 콘크리트 둔덕이 너무 딱딱했던 거 아니냐? 혹은 활주로가 다른 일반 공항에 비해 좀 짧았던 거 아니냐? 뭐 김포공항에 저희가 영상까지 보면서 다른 안테나들은 어땠는지 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